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다시 독일 도시를 조금 구경하겠습니다. 오늘은 헤센 지역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지도에서 니edersachsen 밑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저번에 했죠.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헤센 지역이 이 주가 이제 독일 대륙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도 이 헤센 주 안에 있죠. 자, 그러면 헤센 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에 나온 것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 이제 독일 중심부를 했는데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개 이상의 은행이 여기 위치해 있고 프랑크푸르트 주식거래소라든지 또 독일 연방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이제 지금은 유럽 통화기관이죠. 전부 여기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자금 집중지다, 자금이 집중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사적 사건을 꼽자면은 1848년과 1848년과 49년 그 최초로 독일 민주주의 의회인 국회가 이 프랑크푸르트의 성바오로 교회에서 소집된 것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최초라는 점에서 이제 헤센주에서 이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는 막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역사를 보면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할 때 그 이전에 전쟁하기 이전에 이 영토 헤센은 4개의 공국과 공작령, 그래서 하나의 백장령, 또 자유시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굉장히 좀 사실은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어쨌든 끼워 맞춘 누비 이불처럼 이렇게 끼워 맞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종전 이후에 미군이 이제 헤센과 다름슈타트 그리고 그 전에 프로이센 영토 대부분을 이 헤센주로 이제 편입시키면서 지금의 헤센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헤센의 자연 경관은 한마디로 이제 핵심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양성 속의 단일성, 즉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북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남쪽으로 이제 네카강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조금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좀 다채로운 지대인데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중심 도시가 독일 대도시이기도 한 프랑크푸르트죠. 그래서 화학이나 자동차, 기계공학, 전자 분야가 이제 주요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센주 경제적 성공은 독일 중심부라는 지리적 조건이 가장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철도나 수상도로 이렇게 연결된 라인 마인 공항 이렇게 유럽에서 중요한 교통 중심지가 이제 이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지리적 이점이죠. 중심이라는. 그 다음에 이 주의 수도는 비스바덴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아닙니다. 헤센주의 수도는 비스바덴입니다. 행정 중심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지노가 있으면서 온천장을 갖추고 있는 휴양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헤센주의 수도는 비스바덴이라는 거.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국제도시입니다. 사실 독일 대표하는 도시가 뭐 베를린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를 꼽죠. 여러 전통과 종교가 함께 숨쉬는 도시인데 잠깐 그 프랑크푸르트 좀 볼까요?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시내 야경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또 선전을 먼저 하네요. 선전 광고가 종료되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광고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동영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야경입니다. 조금 소리를 낮추고
음악만 나오니까 우리 프랑크푸르트 내용 조금씩 더 봅시다. 배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2차 대전 전에는 이 도시에 약 3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그 독일 도서관이 1945년 이후에 출판된 모든 독일어로 된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고, 독일에서 가장 큰 서가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독일 도서관이 엄청난 규모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해마다 이곳에서 국제 도서 박람회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몇 년 전인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빈국이었던 적이 한 번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 여러분 독일어 배우고 있지만 또 우리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내는 그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조건 직역하면 안 되죠. 독일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서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양국의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이제 번역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물론 요즘 우리가 한류라는 대중문화를 전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지만 우리 문학도 좀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독일의 가장 큰 서가인데 국제 도서 박람회가 열린다는 거. 그 다음에 괴테가 탄생한 곳이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연극, 출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 강가에는 박물관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박물관 거리니까 얼마나 박물관이 많겠습니까? 그죠? 네. 잠깐만요. 여기 소리가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이 헤센 동부 쪽에는 통일 이후에 철도 교통의 교차로로 이제 부상한 바로크 도시인 풀다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도시가 이제 다름슈타트입니다. 공대가 유명하죠. 경관이 뛰어나고 또 그 외에 뭐 마르크부르크, 기센 이런 도시도 있는데 광학 산업으로 유명한 곳은 베칠라르입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헤센주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고, 그 다음에 예술 박람회인 도쿠멘타, 영어에 이제 다큐멘터리 할 때 그 단어가 독일어로 도쿠멘타르를 합니다. 이 도쿠멘타로 유명한 카셀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함께 있는 종합학교가 있는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곳에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알려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헤센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프랑크푸르트 야경을 보고 있는데 비가 조금 오는 날씨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밤에 늦게 찍어서 그런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처럼 이렇게 밤늦게까지 조금 속되게 말해서 싸돌아다니는 민족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저쪽에는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사고나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많기 때문에 밤늦게는 위험한데, 우리는 그래도 밤늦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특히 도심지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밤늦은 시간은 전부 집으로 귀가하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죠? 네, 사람이 별로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가 어쨌든 우리가 추후에 또 언젠가 우리가 주빈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 도서 박람회 때 우리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좀 번역한 걸 좀 소개를 잘 해가지고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프랑크푸르트 외에도 이제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마르크부르크, 독일어로 이제 부르크가 들어가면 이제 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크부르크는 이 독일 헤센에 있는 역시 이제 도시고, 이 도시는 이제
초기에 헝가리 태생의 성 엘리자베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바르트브루크에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3년의 여생을 자선 사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 때까지 이 엘리자베트 유해가 라인 강역의 금세공인 조합이 이 엘리자베트를 예우하면서 만들어진 바친 성골함에 만들어서 바친 성골함, 성골할 때 알죠? 성골함에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마이크 브루크라는 곳은 또 관광지로서도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가 또 있냐면은 다름슈타트라가 있습니다. 다름슈타트. 그래서 이게 또 좀 보면은 건물이 약간 이슬람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헤센에 있는 그 관광지로서도 알려진 곳이 이제 다름슈타트입니다. 오덴발트 고원과 라인강 사이에 있는 평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센이라는 곳도 독일 헤센주 중앙에 있는 곳인데, 역시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이쪽도 전부 이제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독일의 그 헤센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도시고, 아까 다름슈타트에서 요게 이제 러시아 성당입니다. 그죠? 조금 건축 양식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헤센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헤센주를 잠깐 봤지만, 이제 도시 기획만 자꾸 하면 우리가 뭐 여행만 해서는 안 되겠죠. 독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텍스트 중에 여러분 그 자료 중에 독일 에센의 통합적 도시 재생과 문화 마케팅 이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그래서 에센은 그 부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LED 조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통합적 도시 재생 모델,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우리도 요즘 LED 뭐 쓰고 있지만 초기 비용이 좀 든대서 아직까지도 백열등, 형광등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이 LED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권장할 수 있는, 우리 같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인데, 선진국들이 뭐 다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정비도 과거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철거 방식 위주였습니다. 그죠? 뭐 재건축한다면 또 그쪽에 위치 좋으면 부동산 투기에도 악용되고 뭐 하여튼 좀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도 침체하고 또 이런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과다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신규 택지 개발도 꼭 해야 되느냐, 오히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도시를 재생시키면서 여기에 좀 더 보완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사실은 더 낫지, 완전히 철거한다는 거, 이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그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민성 자체가 좀 치밀하고 효율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도시들의 사례가 많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에센 지역, LED 조명과 관련해서 에센 지역을 이제 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지자체들도 보면은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좀, 여러분 이 텍스트만 보면 좀 지루합니까? 여기
프랑크푸르트 전경 아까 다 못 봤으니까 소리 뭐 없애고 그래도 독일 도시 보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예, 프랑크푸르트 전경이니까 막 이걸 조금 참조하면서 그래 합시다. 조금 비가 내리는 밤 야경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중앙정부 지원을 또 받습니다만은 이 좀 오래되고 쇠퇴한 도시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우리나라도 이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이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이 과연 그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고려해서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지,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려고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시 분위기와 사회 기반 시설을 서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가보면은 요즘에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뭐 도시 랜드마크라든지 문화예술기관이라든지 이 또 선전입니까? 광고 건너뛰기. 그래서 막 이런 거라든지 또 교육시설이나 녹지나 공원, 스포츠시설, 테마파크 이것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 주의 특징을 살리면서 좀 다양성을 유지해야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과시적으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체제는 안 되겠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심각한 문제는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도시들 간에 혹은 도시 내의 그 일부 지역들 사이에서 서로 이 문화적 사회적 격차가 경제적 격차 이런 게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뭐 저번에도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이런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거와 생활 비용,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생활 비용이 증가하면서 도시 내에 도시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있고 그죠?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덜 드는 도시 변두리 지역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나고 또 도시 내에서도 계층의 다양성이 이제 점차 사라집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이분화된다든지.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계의 좀 괜찮은 도시들은 소위 말하는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에 주목합니다. 그냥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고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재생을 이제 쭉 보면은 몇 가지 정도로 그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구촌 시대를 맞이해서 21세기 도시 경쟁력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시만의 특색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갖춘 그야말로 도시 브랜드, 그 도시의 브랜드를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의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라든지 제2의 도시 부산 뭐 이렇게 하면은 서울과 부산만의 어떤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 부산은 이제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항구 도시 이미지, 독일 함부르크처럼 이런 걸 또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도시 브랜드를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구의 전통적인 공업 도시가 이제는 도시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삶의 질을 중요시하죠. 예전처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살 거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뭐 살기 위해서 뭐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과거의 공업도시들은 경제적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을 지닌 문화 자원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측면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성장 동력이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문화 자원과 관련된 쪽이 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 시간이 이제 증대하면서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공기 질이 나쁘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겠냐, 그죠? 깨끗한 자연 환경, 그 다음에 경관, 시각적으로도 또 눈여기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삶의 질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산업 쪽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자, 제가 또 이제 다른 우리가 여러 도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저번에 우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서 düsseldorf를 그때 했었죠. düsseldorf 그때 제가 불꽃놀이 이 내용을 보여줬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불꽃놀이 많이 합니다만은 독일에서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 봅시다. 2020년도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3분짜리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여준 내용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했던 헤센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네. 베토벤의 도시 보호는 그때 프랑스어 프랑크 니콜라이 자, 그때 베토벤 도시 보호는 별로 우리가 안 봤으니까 보호를 조금 봅시다. 좀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도시 내의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좀 낙후된 그런 어떤 지역을 물리적으로 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적 경제적인 바탕을, 자, 이건 이제 베토벤이죠,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 공동체를 재활성화시키고 결국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극복하고 이런 쪽으로, 그죠? 그래서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이런 많은 국내외의 사례가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보면은 낙후된 도시 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도시 재생 계획기법,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도시 재생을 위해서 법 제도라든지 사업 실행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제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도시 재생을 위한 전략, 또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이렇게 사실은 치밀하게 미리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계획하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이제 거주 환경이 물론 개선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지역 문화의 경영이라는 차원에서도 도시 정체성과 그 도시만의 어떤 고유성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화하는 거죠. 그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또 마케팅 산업을 통해서
그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독일 도시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에센 지역의 LED 조명입니다. 이 LED 조명을 이용한 도시 재생 사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에센은 원래는 독일의 전통적인 관공업 도시입니다. 또 제조업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문화와 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도시였죠.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의 에센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대표적인 그 문화와 환경의 도시로 지금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원을 개발한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전영옥이라는 연구자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화 자원 개발이.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은 기존에 형성된 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게 첫 번째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던 김해 있죠. 그래서 이 김해 씨의 유적지를 활용한 도심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고, 또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 이미지를 좀 더 보완하고 강화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지만 부천시의 문화산업 육성. 원래 부천시는 문화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도시인데, 이렇게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를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독일 에센의 여기 멈추고 프랑크푸르트 아까 그 하던 거 맞아 봅시다. 프랑크푸르트 야경, 그죠? 네,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이 독일 에센의 산업박물관 막 이런 거, 디자인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 콘텐츠를 새로 도입한 경우입니다. 또 선전하네요. 광고 건너뛰기. 자, 구독과 좋아요. 네, 항상 자, 이게 독일의 오펜바흐, 여러 이민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민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존의 문화다 해가지고 오펜바흐라는 곳인데, 잠깐 보십시오. 여기 조금 시간이 제법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요거 화면 보면서 우리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색무취한 그런 지역, 아무 고유한 어떤 특성이 거의 없었던 그런 지역을 문화적 이미지를 이제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 유치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문화 자원을 개발하는 유형은 기존의 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에서 유로 창출하든지,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세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유형입니다. 개선입니다. 기존의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보고 있는 텍스트는 이 도시 에센의 예를 통해서 좀 도시 재생 사업이 아주 전지성, 아까 말한 전지성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안 되고,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곳이 그 사례가 이제 에센입니다. 그래서 에센시가 2010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도 유럽 녹색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도시나 이렇게 선정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과정과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향후에 우리나라에도 도시 재생 사업을 실행할 때 혹은 문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이 에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은 좀 도입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건 독일 오펜바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해설을 들으면서 이렇게 도시를 좀 구경하면 좋겠지만 우리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하니까 여러분이 또 구경이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텍스트에서는 여러분 그 232쪽입니다. 자, 통합적 도시 재생 모델 해가지고 나왔죠.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이 도시가 SN이 과거에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서가 아니고 주거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서 도시 공간이 확장되고 변형된 곳이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럽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쇠퇴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하던 도시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재생 정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공업도시는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무시하고, 그죠? 경제 발전에만 치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오염도 유발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사업이나 뭐 이런 기존의 개발 중심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스마트 그로스, 스마트 성장 혹은 뉴 어버니즘, 신도시주의 혹은 어번 빌리지, 도시 마을 이런 운동. 그죠?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독일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 부산 항구 도시지만 감천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들 있죠. 여러분 가봤습니까? 그 완전히 낙후된 마을을 이제 이렇게 재생시켰죠. 이런 도시 재생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텍스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독일의 1950년대에 1950년이면 여러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1950년대는 전후 복구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쟁 때문에 주택이 많이 파괴되었으니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구와 사회주택 건설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71년에는 도시건설촉진법이 만들어졌고 76년에는 주택현대화법이 만들어지고 그래가 그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도 이제 근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도시를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졌고 1975년에는 유럽 기념물 보호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개성이나 그 도시의 역사나 또 그 도시의 경관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옛날처럼 전면 철거형 재개발은 이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이제 정부 주도 방식에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제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1990년대에 들어서 독일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도시 재생 사업은 1990년 독일 통일된 이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고 그 도시만의 역사성과 그 도시의 사회성에 주목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활용하려는 도시재생 정책까지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들도 역시 도시 공간의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한 그 수단으로 유럽의 이 도시들의 사례를 좀 많이 흉내냈습니다. 자, 이 또 선전 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독일 오펜바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의 도시 사례를 이제 모방하면서 단편적으로 활용했지만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장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인 모방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이 도시 재생의 지속 가능한 원칙을 가장 중요시해 가지고 뭘 조화를 강조했냐면 생태성하고 사회성하고 경제성 이 세 가지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생태성이란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진화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보존될 수 있는 곳이어야 인간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생태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도시 재생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와 그 문화 자원에 기반해서 도시 재생 정책만이 아니라 생태성에 기초해서 이제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다 고려해가지고 진화시킨 겁니다. 자, 이거 잠깐 멈추고 우리 텍스트에서 여러분 만약에 본다면은 그 233이죠. 보면은 자, 요를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쳐진 겁니다. 생태성과 사회성과 경제성. 그죠? 그래서 이 생태성이 결국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이제 자제하고, 우리 그 이명박 정권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운하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4대강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가, 그 강행했지 않습니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고집이 국민을 위한 고집이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한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4대강 사업에 엄청난 그 수십조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면 지금 그죠?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줄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합니까? 그 돈이면 하고도 남는데 그래서 이렇게 4대강 사업의 배가 이제 녹조라떼 그때 녹조라떼라는 말 유행했죠, 여러분. 그 녹조라떼 우리 한 잔 이명박한테 한 잔 주자 이런 농담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볼을 건설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막는 바람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고이면은 우리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그죠? 늪지대라든지 물이 고이면 정체되면 썩고 그러니까 녹조라떼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괜히 돈을 들여서 이제 환경이 오히려 파괴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생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생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생태, 사회, 경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제 독일 도시 재생 사업에서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는 그런 도시 재생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여러분 들어봤죠? 독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뭐 화석 에너지는 인간의 어떤 그 주변 환경을 해쳐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절대 금지죠. 그러니까 태양이나 뭐 비라든지 이런 자연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이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시설을 많이 확충합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이제 오히려 저렴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독일 에센시가 2012년 3월에 약 38m 길이의 그 에센 중앙역 내부에 또 외부 가로등에 모두 LED 전등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분 가보면 나와요.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텍스트도 나오죠. 요 각주 4번에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뭐 사진 같은 건 이제 참조하고 싶은 분들은 그걸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에센시가 신호등이 있는 곳과 그 대로변 한 200개 정도 지역에 LED 가로등으로 전부 대체하고 그리고 이미 40%의 전력 사용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를 시켰어요. 40% 정도 전력 사용. 약 50%니까 뭐 절반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LED는 전력도 적게 들면서 또 더 환하고 더 밝죠. 눈의 피로도도 적고, 그죠? 그리고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LED로 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은데,
이 SN 중앙력 가로등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는 것은 생태성 원칙에도, 여기 이 생태성 원칙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력 소비도 감축하는데 물론 기했다는 것은 경제성 원칙에도 부합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가로등의 조명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어떤 느낌, 미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SNC 그 시민으로서 자긍심이나 SN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느꼈다면 사회성 원칙, 이것도 이제 충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이 다 충족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요소가 많을수록 통합적인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환경을 고려한 이 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구라든지 막 이런 어떤 지역에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7년 뭐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보면은 2020년까지 25%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지만 이 역시 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계획 단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SNC처럼 이렇게 도시 조명을 LED 조명으로 대체함으로써 통합적인 도시 재생 효과를 성취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우리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꼭 모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원칙에 다 부합된다면 경제성도 있고 생태성도 충족되고, 거기에다가 그 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까지, 또 그 사회성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LED로 교체하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초기 비용은 물론 조금 더 듭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상당하고, 또 무엇보다 더 경관이 좋아야 된다. 그죠? 밤에 야경에 이제 LED가 있으면, 우리가 비 올 때 이렇게 가로등 LED 밑에 있으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로맨틱한 느낌도 들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우리 텍스트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또 제가 넘어가려니까, 그 다음 내용이 234쪽에 도시재생 LED 효과인데, 에너지 절감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이 내용이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요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보기로 하고, 아까 그 독일 오펜바흐, 우리가 이제 조금 소리도 들으면서 요 경관 조금 보다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0분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분수죠. 그래서 이 오펜바흐도 여러 민족, 이민자들이 함께 사는 공존의 도시로서 유럽 여행에서 추천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경관이 괜찮답니다. 쭉 보세요. 독일 어디를 가도 도심지라고 해서 삭막하게 건물만 있는 곳은 거의 없죠. 어느 도시를 가도 지금 그래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도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 이건 지금 책 모양이죠. 책 모양을 돌을 책 모양으로 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자, 42분이 넘었는데, 자, 오늘
도시 구경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 될 때 또 하면 되고, 원래 목표였던 그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반 정도 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곳 234쪽에 3도시 재생에서 LED 효과 이 부분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SN 도시를 찾아서 그 SN을 이제 관광하는 그런 화면을 띄우면서 이 내용을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조금 덜 지겹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남은 시간 여러분 또 항상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